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특집 방송, 금융시장의 파동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목이 키친 파동의 도래, 배경과 대응 전략 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정권시장 상황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등등 여러분 투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파동론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다소 복잡하고 무거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최소한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파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파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긴 파동, 장기 파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콘트라 TF 파동인데요. 40년 주기 파동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아주 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대공황이 1929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정권시장은 열렸고요. 이 대공황 당시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뉴딜 정책이라는 것도 듣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다는 것도 듣고, 그리고 후버 댐을 건설했다는 것,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대단히 큰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호수의 물을 멀리 캘리포니아 주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지금의 로스앤젤레스 등등의 서부 그 연안의 주요 도시들이 녹지로 변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때가 1929년도에 대공황 이후에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콘트라 TF 파동은 이와 같이 40년 단위의 파동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 큰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 파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동이 이제 10년짜리인데요. 10년짜리가 4개만 연결이 되면은 또 콘트라 TF 파동 40년 사이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글라르 파동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IMF 외환위기도 지글라르 파동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것도 지글라르 파동에 해당되고요. 그 뒤로 올라와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글라르 파동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주기의 파동이고요. 이것은 주로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주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제가 여러분께 자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인터넷의 변화 과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통신 인터넷 시대, 그것이 10년 뒤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등등 이런 유형의 금융 분야의 결제와 관련된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이것도 10년 단위로 따박따박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되는데요. 이 요동치는 환경에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글라르 파동의 그 중심 해에는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7년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요. 나중에 자세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있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요. 이것도 역시 지글라르 파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것도 지글라르 파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것도 역시 그 파동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지글라르 파동 내에도 10년짜리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작은 파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짜리니까 10년 주기 안에 2개, 3개 정도 일어나는 유형이고요. 현재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동성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 키친 파동의 유형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시장과 정책, 이념과 분쟁, 물가와 금리 등 시장과 정책 간의 불일치로 생기는 혼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요. 돈을 많이 풀므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불일치거든요. 그것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여기저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 역시 정책하고 시장하고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것이 키친 파동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사태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카드 대란이라든지 대우그룹의 해체라든지 등등 중간중간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혼란의 모습이 키친 파동의 유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대공황 당시 이제 큰 파동이죠. 대순환입니다. 콘트라티브 F 파동입니다. 1929년도 10월이었습니다. 28일인데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12.6% 대폭락했습니다. 이 폭락한 사건을 그 후세의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그 전에 증권시장이 과열 국면을 보였고요. 그 전에 역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어떤 계기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고요. 기록을 통해서
그랬겠다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산업의 그 초반이었기 때문에요.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진국 정도, 이머징 마켓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영국과 같은 유럽 각국이 선진국이었고요. 미국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의 형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으로 막 유럽 쪽에서 이민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개척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러던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등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뉴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요즘에도 무언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제2의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버 댐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그랜드 캐년이 있는 그곳이죠.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막지대인 로스앤젤레스 근방의 그 넓은 땅을 녹지로 바꾼 것입니다. 마치 그 송유관, 기름을 운송하는 관을 송유관이라 그러면은 이건 물을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송수관이 되겠죠. 이 송수관이 마치 사람의 동맥을 이어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해서 그쪽은 아직도 후버댐에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인구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히려 뉴욕 등등의 전통의 도시들은 구도시들이 된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지역 등등의 새로운 지역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신도시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뉴딜 정책으로는 미국이 경험을 별로 못 해봤으니까요. 만족스러운 수습이 안 되고 사실상 대공황의 후유증은 뒤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때 창조적 파괴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거의 수습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순환은 40년짜리라 그랬으니까요. 1929년도 1930년으로 가본다 그러면은 70년대가 되겠죠. 1970년대를 살펴보면은 73년도에 중동전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자주 싸웠습니다. 자주 싸우고 아랍 쪽이 좀 약한 편이었고 땅을 뺏기기도 했고요. 여기저기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붙은 것이죠. 4차 중동전이 일어나서 아랍 쪽에서 석유를 무기로 쓰면서 오일 쇼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징적으로 배럴당 3달러였는데요. 단기간에 12달러로 4배 폭등해 가지고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들렸던 것이고요. 이건 1973년의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흉측한 것이 5년 뒤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란의 대통령이 호메이니옹이라는 아주 민족주의자요 극진파인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탈취를 하고요. 그리고 그쪽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방에 맞서 가지고 석유를 무기화한 것이죠.
그때 이라크는 서방지 진영이었으니까요. 이란을 침공하게 되고 또 소련은 이때다 해가지고 남쪽으로 항구를 개척한다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고요. 아주 중동이 전쟁터에 전쟁의 화염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석유를 무기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른바 2차 오일 쇼크가 난 것이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나 폭등을 한 것입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유 중진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정도 하니까 그 당시 이미 40년 전의 일이니까 40년 전에 40달러였다 그러면은 얼마나 높은 가격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광범위한 물가 급등의 소용돌이에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가지고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위기 상황의 아이콘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요즘도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 흉측했는데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이게 물가 급등이잖아요. 이게 뒤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물가 급등 속에 경기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는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FOMC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볼크라는 사람이 FOMC 의장으로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족적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기준금리를 어느 날 갑자기 20%로 올려버렸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 정도 되는데 이 비슷한 수치에서 20%로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도 충격적이어 가지고 반발이 극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너가 보이면은 총으로 쏴버릴 거야 하는 협박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워낙이 그 반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도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쌀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되돌아본다 그러면은 그런 충격적인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잡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1979년도에 물가 수준이 연간 10%에서 14%였는데요. 4년 뒤에는 물가 수준이 3%로 잡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방은행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위협을 무릅쓰고 볼크 의장이 해냈다 해가지고 폴 볼커가 FOMC의 역할과 관련돼서 후대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우리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저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저것은 콘트라티에프 40년 사이클이기도 하고 10년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10년 사이클하고 중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대표적인 지글라르 파동의 사태입니다. 1987년도 10월 어느 날 10월 19일입니다. 그때도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22.6% 대폭락했습니다.
월요일 어느 날요? 대공황의 12%를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정도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블랙 먼데이를 대공황 당시를 연상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지금은 블랙 먼데이 그러면은 대공황이 아니라 바로 1987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정권시장의 대폭락 사태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유동성이 철철 넘쳤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붐이 전국적으로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좀 부추겨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영어로 서브 프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프라임 쪽이요. 프라임 쪽이 아니라 서브 프라임 쪽이요. 대출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돈을 대줘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 결과로는 이제 워낙이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워낙이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튼튼한 곳은 조금 덜 시달리게 되는데 저기에 보면은 저축은행 사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세하게는요. SNL 쪽에 사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NL이 뭐냐면은 S가 세이빙이니까 저축이고요. L이 론이니까 대출이잖아요. 그래 저축해 준 것을 대출해 주는 기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신용 쪽에 대출 비중이 높았던 저축은행들이 집단으로 파산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하고 이것의 수습은 제도를 개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금융기관을 손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7년 이후에 97년도에 아시아 쪽에서 외환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곳이 태국이었고요. 그 옆에 인도네시아도 외환이 모자라 가지고 손을 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좀 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나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곳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수습이 되고요. 말레이시아도 위험했는데 말레이시아에도 IMF가 물어봤습니다. 너네도 좀 빌려줄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이행 조건이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는 견딜 거다,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는 IMF를 안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까지 불어와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홍콩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도 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IMF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들이 허술했었습니다. 일단 대기업 주도의 경제 상황이었는데 이 대기업이 수출과 수입도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그 밸런스가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 폭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없었고요. 수출한 돈보다는, 받아온 돈보다는 수입으로 쓴 돈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다가
대기업들이 이제 활로가 조금씩 안 보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한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수습하는 정치력은 극심한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가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점거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역사상 가장 많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IMF 구제금융의 돈을 갚은 나라도 제일 빨리 갚은 나라로도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갚았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민족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IMF를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입은 대가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5대 은행 대부분이 50% 정도 이상의 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멕시코가 IMF를 당해서 구제금융을 받고 소생을 했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청와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에 가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오너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했던 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자산을 외국인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업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빌딩을 상당히 많이 외국인들이 가져갔고요. 우리나라의 포스코라든지 등등 국공영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간 상태로 거의 고착화된 겁니다. 그 다음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게 수습이 잘 안 되었으면 대공황급에 해당하는 콘트라티예프 파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요. 2008년도 9월입니다. 그 전에 베어스턴즈가 먼저 망했고요. 그리고 메릴린치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은행들이 휘청휘청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씩 쓰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베어스턴즈가 밸런스가 모자라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는데요.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해가지고 JP 모건에게 베어스턴즈를 인수하라고 합니다. 부도를 처리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JP 모건이 베어스턴즈를 가져갔습니다. 메릴린치 사도 아주 이청이청했는데요. 저건 연명을 하다가 리만을 부도 처리하고 나서 메릴린치를 부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가져가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역시 돈을 대주고요. 그 다음에 AIG는 보험사로 유명했는데 이것은 정부 관리하에 임시로 관리를 한 거고요. 그 뒤로는 다시 민간에게 돌려줬습니다. 구제금융 후 넘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만일에 그때 남아있던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요. 골드만삭스가 남아있었는데 이 두 개가 수습이 안 됐으면요. 대공황 이상의 미국이 혼란 상황에 빠졌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5개의 투자은행이 줄줄이 망가졌는데요. 왜 그렇게 연쇄적으로 엮여 있었느냐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 MBS 상품입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 붐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긴 것이죠. 가다가 거의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초자산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MBS, 그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 CDS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신용과 원래 자산 가치가 엮여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 파생 상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가지느냐 하면 프레디맥, 페니맥 이와 같은 반공영 금융 중개기관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반공영 기관인 페니맥, 프레디맥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부도위기에 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댄 투자은행들이 하나씩 목이 조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이 하나씩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2개 빼고 앞에 3개가 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고요. 이것은 대순환인 콘트라티에프 파동에도 해당되고 지글라르 파동에도 해당되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고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수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나타나서 헬리콥터로 달러를 무제한 뿌려서라도 이 사태를 제어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기 영역에서 수습하라고요.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의 별명이 그 뒤에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벤 버냉키 시절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급하던 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는 것,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시에는 QT라는 거요. Quantitative Tightening 단어요. 이 단어가 최근에 쓰이고 있는 단어거든요. 올해 미국이 금리를 4차례 이상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QT까지를 한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발작을 하는 것과 같이 이 QT가 고약한 유동성 조이기 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있었던 일들을 해봤으니까 지금의 FOMC 회의 관계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이것도 10년 만에 찾아왔으니까요. 지글라르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사태는 금융 쪽으로 보면은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쇄를 하니까요. 봉쇄를 하니까 유통이 안 되고 여기저기 단절이 되고 하니까 금융 시스템이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 당시 리만 사태와 같이 마찬가지로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요. 주가는 그 충격으로 폭락을 했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폭락한 것보다도 2배 이상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권시장, 유럽 시장 등등 말할 것도 없이 오히려 너무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것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산 가치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붐 다음에 이제 버스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버스트 과정이라 그러는 것은 파괴 과정이거든요. 파괴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것이 일정 수준 정도 내려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못하고요. 혹시 이 사이트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항목마다 그와 관련되는 중요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한 걸 알고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첫 번째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 정도로 위험한 것이니까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 정책과 관련된 링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습하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40년 전에 인플레이션 전쟁, 제가 볼크라는 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이 지금 미국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상황하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성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했던 정책을 지금 미국이 해야 된다고 칼럼을 적어 놨는데요. 그 칼럼을 제가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금리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것은 리만 사태 이후에 버냉키 의장이 QE 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렸는데 2018년도에 금리를 4차례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미국 FOMC 의장이 올해 금리를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올린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뒤에 QT를 할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2018년 상황하고 2022년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2018년도 이후에 미국은 그 다음에도 금리를 4차례, 5차례도 올렸습니다. 무려 9차례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금리 3차례, 4차례 올리고 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지글라르 파동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친 파동은 주가의 변동폭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이죠? 그죠? 2015년도, 2018년도, 2022년도 이게 키친 사이클에 해당하는 주가 변동입니다. 그 전에 2012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3년마다 이런 파란색의 주가 등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 이런 파란색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건데 이때의 참조 모형이 2018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주가 변화가 이 정도 혹은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거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고요. 혹시나 그것보다도 더 심한 지글라르 파동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글라르 파동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팬데믹이라는 것이 지글라르 파동 그것을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었고 남아있는 것이 기침 파동급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주가 동향인데, 이 주가 동향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주가 변화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글라르 파동짜리입니다. 10년 만에 따박따박 나타났고요. 이때마다 주가가 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아시안 외환위기 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 리만 사태 때 2000포인트 이상 되던 주가가 98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주가 지수는 2100 정도였는데 1440까지 폭락했고요.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키친 사이클 급에 해당하는 주가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른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와 있고요. 이 모습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큰 버블이 만들어져 있는 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계란의 노른자위 형태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버블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바탕에 이 정도의 버블 붕괴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횡으로 황금 분할선을 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황금 분할선은 과거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요. 이 폭이 짧게는 90포인트 단위로 잘라놨는데 이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니까요. 49, 36, 350포인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50포인트 단위로 황금 분할선을 그어가지고 이것을 설계해 놓은 폭인데, 참고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파동의 지수 저점이 2600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연상을 하고 여러분 대응 전략 등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간에 비해서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융위기 사이클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진행되고 난 뒤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뒤 버전을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